그리고 이제 입찰에 참여해서 입찰 이행을 조건부로 채권을 양수도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채권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보통 이제 계약금을 한 10% 정도 내외로 내고요. 물론 이거는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적 자치기 때문에 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없어요. 상관례상, 계약 관행상 그냥 10% 정도 내고 채권 행사 권리 금액 범위 내에서 직접 입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찰을 받아야 되겠죠. 낙찰을 받지 않으면 뭐 도로함이죠. 낙찰을 받지 않으면 그냥 해제되는 거예요. 해제. 아무 서로 권리 의무 귀책 없이 그냥 깨끗하게 릴리즈 해제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입찰이행 보증 방식으로 계약을 했는데 자기가 최고가 매수인이 안 됐어요. 그러면 꽝이죠. 꽝. 이거는. 실제 투자 금액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단은 채권 매입 계약금이 있어야 돼요. 계약금.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잔대금, 낙찰대금 납입을 해야 되겠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낙찰 잔금을 막 부랴부랴 새 경매 개시일 막 3일 전까지 막 부랴부랴 낙찰 대금을 납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반드시 이제 이 부지를 사용해야 되거나 신용도가 좋은 대출이 뭐 8, 90% 이상 나오는 신용도가 좋은 그런 회사가 아니라면 자신의 이제 펀드멘탈을 잘 고려해서 분석하고 입찰을 세우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이제 론세일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론세일은 그냥 갖고 오는 거잖아요. 내가 근저당권을 가지고 와서 입찰을 하고 그리고 근저당권이 내 거기 때문에 매각 불허가 신청 전에 채권 상계 신청을 해서 그러면 채권 상계 신청을 하면 그 상계된 금액은 납부할 필요가 없겠죠. 남은 잔여액만 낙찰대금을 납부하면 완전히 이제 물건도 내 소유가 되는 투자 방식인데 이거는 여전히 채권자의 명의는 유동화 회사에 머물러 있고요. 양수 계약자는 투자자죠. 양수 계약자는 낙찰을 입찰을 가야 되는 그 투자자죠. 낙찰 받아야 되는. 낙찰 못 받으면 꽝이니까. 도로암이니까요. 그죠? 이 양수자, 이 채권 계약자는 채권 계약하고 입찰을 참여해서 낙찰 최고가 매수자가 되면 그리고 이제 낙찰 대금을 낼 거 아니에요. 그죠? 대출을 받든 지돈으로 내든 본인 에코티로 내든 간에 법원으로부터 이제 배당을 받을 거 아닙니까? 배당 법정에 이제 오라고 얘기를 하겠죠. 법원에서. 배당 법정에 가서, 너 A는 너 얼마 가져가, B는 얼마 가져가. 그러면 막 C 너 얼마 가져가 이러면 C라는 애가 약간 양아치 기질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착오가 있어서 계산을 잘못해서 적게 배당 받는 경우에는 C라는 자가 거기서 뒤집어 누워서 떼굴떼굴 구를 수도 있겠죠. 배당 이의 신청을 이제 제가 설명하고자 이런 사례를 얘기한 건데 배당 이의 신청이나 배당 이의소를 하겠죠.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렇게 배당을 받게 되면은 뭐 배당 이의 신청이 없어가지고 배당을 받게 되면은 채권 양도인하고 채권 양수인 간에 체결한 채권 양도 계약서의 내용대로요. 정산하는 거예요. 뭐 정산하는 게 별거 없어요. 사실 뭐 싸게 사갖고 그냥 얼마에 들어가면은 그거대로 그냥 뭐 돌려주는 건데요. 뭐 별게 없어요. 사실은 되게 뭐 아주 단순한 로직이고 반드시 매입하는 경우, 매입해야 되는 경우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익이 발생하잖아요. 50억에 이제 그 소유권 이전 등기에는 낙찰 대금이 50억에 찍히잖아요. 근데 채권은 35억에 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급한 건 35억 플러스 뭐 재비용이잖아요. 그죠? 재비용. 선순위 뭐 이런 것들. 재비용이잖아요. 재비용.
채권 이제 매입가 35억가 재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뭐 회사의 이제 영업비용 이런 걸로 털어야 되겠죠, 그거를. 그리고 이제 추후에 이제 팔 때 이제 그냥 50억에 팔아도 이제 뭐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겠다. 왜냐면 50억에 이제 샀으니까. 아니면 회사가 너무 이경입이 많아. 막 계속 이제 단기 순이익이 발생해. 그러면 그 차액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입금으로 잡혀질 수도 있다. 개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개인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상계시키더라도, 사후 정산 하더라도, 그냥 50억에 상계 돼버려요. 나머지에 대해서 뭐 어떤 책임을 뭐 져야 하거나, 뭐 할인을 적용해서 그 차액 부분만큼 뭐 세금을 별도로 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50억에 딱, 그 소유권 이전 등기에 찍혀 있으면 추후에 60억에 팔면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과표에 이제 딱 해당되는 양도소득세율만 부과하더라.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런 걸 공제하겠죠, 당연히. 오래 보유했으면. 여기 이제 아래에 그 볼드체로 써놨는데 확정채권 금액이 뭐냐면 원금 이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확정채권 금액에 원금하고 이자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뭐 이자를 물론 이제 깎아주고요, 그죠? 원금도 깎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자산이 뚝뚝뚝 떨어지면 사람이 한번 이렇게 그 공포심에 질리면요, 1차, 2차, 3차 막 요찰이 되면요, 그 공포심이 좀 더 이제 극대화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내고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자는 많이 깎아주고요. 원금까지 깎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PF 부실 사태 때문에 아마 원금까지 깎아주는 그런 이제 부실 채권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 것들은, 턴 어라운딩 그 하는 시점에, 투자를 하면 굉장히 이제 캐피탈 게인, 자본이득, 재미를 볼 수가 있겠더라. 턴 어라운딩은 어떻게 우리가 가늠할 수 있어요? 각종 경기 선행지표들을 살펴보면 되잖아요. 뭐 건축 허가 지수라든지, 뭐 부동산 매매 가격 지수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 이제 거래 그 계약 건수라든지, 뭐 어떤 지역의 뭐 전출입 건수라든지, 출생, 그다음에 뭐 그 정책 어떤 기조, 변화, 방향성 이런 것들을 뭐 살펴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어때요? 지금은 아직 턴 어라운딩 할 가능성이 아직은 상당히 부족하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집값은 떨어진다고. 누누이. 안전자산으로의 회귀한다는 그 인간의 어떤 습성들은 결국은 떨어질 것에 대한 대비거든요. 떨어진다고 자기 스스로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그 안전자산, 안전지역이라고 생각하는 서울로 집객이 된다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죠. 그 확정채권 금액이 한 47억 9,500이에요. 이 금액에 이제 입찰을 했어요. 입찰을 하면, 예를 들어서 차순 입찰가가 한 28억 6,300에 들어오고, 채권 매입이 35억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은, 차액 약정 보전 방식이라고 이런 또 정말 악랄한 방식이 있어요. 이게 이제 특약 조건은 이런 경우를 거는데 아주 좋은 물건이고 지는 뭐 배당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뭐 뻥카를 치든 뭘든 말든 간에 그렇게 자산을 엄청 홍보를 너무 잘해서 거기에 그냥 온판 그냥 속았어. 속거나 이제 너무 나도 공감을 했어. 너무 좋아. 이걸 무조건 먹고 싶어. 그러면 차액 약정 보전 방식이라는 특약까지 걸면서 뛰어들더라.